2016년 모의고사에 출제가 되었던 문학 작품들을 같이 볼 거고요. 그 중에서도 우리가 고전 시를 같이 볼 겁니다. 여러분들이 언제나 고전 문학에 대한 부담이 많이 있다 보니까 학교에서도 고전 문학을 활용해서 시험을 많이 내는 편이고요. 또 이제 모의고사에서도 언제나 등장하는 범위니까 늘 계속 쌓아가면서 공부를 한다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일단 우리 친구들이 고전 시가 공부를 할 때 첫 번째로 고려해야 될 건 뭐냐면요. 이 작품은 어느 갈래에 속해 있냐라는 갈래별 특징을 언제나 놓치면 안 돼요. 그래서 이 갈래는 가사의 갈래이다 라는 거를 잡고요. 그럼 가사는 어떤 특징이 있나 이걸 일단 가져가야겠죠. 자, 여러분 가사는요. 조선시대에 처음으로 만들어진 갈래로 전기부터 쭉 쓰였던 갈래입니다. 그리고 보통은 한 줄, 한 행은 사음보라고 해서 네 덩어리로 끊어지는 편이고요. 자, 어떤 식이냐면 생계는 넉넉지 않아도 뜰이나마 풍족하니 이런 식으로 이음보, 이음보, 삼음보, 사음보 이렇게 맞춰지는 편이고요. 글자 수는 대체적으로 3, 4조, 4, 4조의 연속체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렇게 조라고 하는 걸 우리가 글자 수로 맞추는 운율이라고 해서 이런 거 우리가 음수율이라고 해요. 음보는 당연히 음보율이라고 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 작품은 4음보의 음보율을 가지고 3, 4조, 4, 4조의 글자 수를 가진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꼭 그런 질문을 해요. 여기는 3글자인데 여기는 6글자고 4글자고 4글자니까 여기서 틀리지 않았나요? 라고 하는데 여러분 이 정도 괜찮습니다. 대체적으로 비슷하잖아. 봐봐. 4, 3, 4, 4. 그쵸? 대체적으로 3, 4, 3, 4가 거의 맞죠? 4, 4, 4, 4. 거의 맞죠? 여기만 예외적이었던 거니까 대체적으로 맞다라는 거를 꼭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작품은 가사고요. 제목이 왜 수남방홍가인가 봤더니 이 수남방홍이라는 게 이 작가 정훈의 호예요. 호. 그래서 자신의 노래 이런 뜻이겠죠. 그래서 자신의 어떤 삶을 담은 노래라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일단 쌤이 좀 힌트를 주자면요. 이 작품의 키워드는 자연 친화입니다. 우리 고전시가에서 가장 흔한 주제인 거 알죠? 별로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을 겁니다. 자, 우리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그럼 우리가 한번 본격적으로 한번 해석을 들어가 보도록 합시다. 자, 여러분 일단은 쌤 해석을 듣기 전에 꼭 한 번쯤은 읽어보고 고민해 본 다음에 듣는 걸 추천을 합니다. 언제나 제목 읽고 속성 파악하고 의미 파악하는 것도 잊지 맙시다. 자, 여러분 들어가 볼게요. 생계는 넉넉지 않아도 뜰이나마 풍족하니. 자, 여러분 이 사람은요. 생계는 넉넉지 않다라는 걸 보니까 뭔가 약간 좀 너무 부유한 상태는 아닌가 봐요. 우리가 이런 걸 보통 소박하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막 가난하다까지는 조금 소박한 어떤 형편을 가지고 있네요. 근데 이 사람은 뜰이나마 풍족하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죠. 한마디로 본인은 지금 가난하지만 만족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럴 때 쓸 수 있는 사자성어가 안빈낙도. 같은 말로는 안분지족이 있겠죠. 본인은 가진 게 많지 않아도 만족한다라는 거죠. 가난하게 살아도 서러운 줄 모르겠다. 그래서 여러분 이 부분에서 거의 주제의식은 이미 끝났습니다. 안빈낙도 안분지족 끝. 그쵸? 자, 마저 가볼게요. 동쪽 햇볕 따뜻하고 북쪽 바람 온화하여 지팡이 바삐 짚고 동쪽 언덕에 비겨선. 이런 비겨다라는 거는 비기다, 기대다라는 거고요. 기대어 선이 금산은 버들 그림자요. 설색은 매화로다. 자, 여러분 금산은요. 금색의 실사자예요. 금색의 실은 버들 그림자고 설색이라는 거는 눈의 색깔이라는 거죠. 그래서 눈의 색이라는 건 과연 뭘까? 그쵸? 흰색이라는 거겠죠? 은 매화다. 그래서 지금 내 눈에 보이는 게 뭔가 봤더니 버들과 매화인 거죠. 그래서 금산은 버들 그림자요. 설색은 매화로다라고 해서 지금 유산구를 대응시키고 있으니까 이런 거 우리가 대꾸법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럼 전반적으로 그리고 금색실, 설색 이런 거 다 지금 시각적이죠. 색채 이미지를 가지고 있죠. 이런 것들 구체적 묘사라고 충분히 말할 수 있겠죠. 산새는 봄을 맞아 노래하며 지저귀고 꽃은 비온 후에 웃음을 머금었다. 이 부분도요. 이 한 줄과 다음 한 줄을 대꾸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충분히. 근데 여러분 산새는 봄을 맞아 노래하며 지저긴다. 여러분 노래하고 지저귀는 거 다 모두 소리이니까 청각적 심상이겠죠.
꽃은 비온 후에 웃음을 머금었다. 여러분, 꽃은 사실 웃음을 머금고 말고가 안 되잖아요. 의인법이네요. 의인법은 큰 틀에서 비유적 표현에 들어간다라는 거죠. 여러분, 지금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어때요? 매우 좋죠. 지금 이 사람은요, 자연을 구경하면서 굉장히 좋은 태도를 보여주고 있어요. 자, 여러분, 그랬을 때 우리가 또 알 수 있는 한 가지 계절적 배경은 뭐다? 봄이다. 그쵸? 그래서 지금 계절적 배경은 봄으로 명확히 제시되었고요. 자, 꽃이 웃는다. 의인법이라고 했는데요. 꽃은 사실 아무것도 안 하고 있잖아요. 근데 걔가 웃는 걸로 보이는 이유는 나의 감정이 기분이 좋으니까 그 감정을 자연물에 집어넣은 거죠. 이런 걸 우리가 감정이입이라고 하고요. 이렇게 감정이 이입된 대상을 객관적 상관물이라고 합니다. 객관적 상관물. 여러분, 이것도 쌤이 이제 오프라인 수업을 듣는 친구들은 정말 많이 들어본 설명인데 혹시라도 또 내신 대비 때 쌤을 처음 만났을 수도 있고 또 이제 이거를 그냥 강의로만 듣고 있는 친구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쌤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자, 여러분들이 늘 긴가민가 알고 있는 감정이입이라는 걸 뭘까? 이걸 한번 설명을 해볼 건데요. 자, 여러분, 모든 시에는 언제나 화자가 존재합니다. 화자는 말하는 이인 거죠. 그래서 이 서정갈래라는 시를 끌어가는 말하는 이가 화자인 거예요. 그렇죠? 이 사람이 이 시에서 이런저런 말을 하니까 이 텍스트가 우리 눈에 보이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화자는요, 자신의 감정을 표현할 수 있어요. 여러분, 서정갈래는 감정을 서술하는 게 조금 가장 주된 기능이다 보니까 감정 표현이라는 게 매우 중요한데요. 이러한 감정을 표현할 때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방법도 있어요. 그게 바로 감정의 직접 제시인 거죠. 근데 꼭 모든 걸 다 직접적으로 말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어떨 때는 간접적으로 제시할 때도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요. 지금 이 사람은요. 봄이 와서 웃음이 난다 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그냥 내가 봄이 와서 웃음이 난다. 이꼴 나의 감정은 지금 기쁨과 즐거움과 설렘 등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근데 다만 얘를 꼭 직접적으로 말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그럼 간접적으로 제시할 때는 어떤 거냐? 이런 겁니다. 내가 이 꽃이 지금 내 눈앞에 보이는 거예요. 자, 이게 바로 화자의 눈앞에 보이는 꽃이죠. 이걸 우리가 화자의 눈에 비치는 모든 것을 시적 대상이라고 합니다. 화자는 지금 기분이 좋아요. 그쵸? 이렇게 기분이 좋으니까 얘는 지금 세상의 모든 게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꽃도 기분이 좋아 보이고 자기도 기분이 좋아 보이는 거죠. 좋은 거죠. 그래서 화자의 눈에 비친 꽃이 웃음을 짓고 있다. 꽃이 웃음 짓는다. 이렇게 해볼게요. 웃음 웃고 있다. 웃음 짓는다. 이렇게 해볼게요. 자, 그렇다면은 사실은 꽃은 우리가 문학에서는 인간이 아닌 모든 게 감정을 못 느낀다라고 우리가 정해놨어요. 그래서 문학에서는 사실 꽃은 감정을 느끼는 주체가 아닌 거예요. 근데 왜 꽃이 웃음을 짓냐라고 표현이 됐다? 화자 눈에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화자의 눈에 비친 결과를 화자가 서술했을 뿐인 거예요. 그럼 화자의 눈에는 왜 꽃이 그렇게 웃는 걸로 보였을까? 화자의 기분이 좋으니까 그게 반영됐다라는 거죠. 혹은 화자의 정서를 반영했다라고 하면 되겠죠. 그럼 여러분, 정서의 반영, 이게 과연 뭡니까? 감정을 꽃에다가 이입했다라고 하면 되겠죠. 이게 바로 감정이입이 되는 거예요. 이 웃음이라는 말은 사실 내 감정인데 그것을 꽃에다 집어넣은 거죠. 이게 감정이입입니다. 그랬을 때 시에서 감정이입이 되는 대상들을 우리는 객관적 상관물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객관적 상관물. 화자의 감정을 간접적으로 드러내는 모든 방식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 여기서 두 번째로 오해하면 안 되는 게 뭐냐면요. 객관적 상관물이라는 게 우리 문학 작품에 되게 많이 쓰여요. 근데 모든 객관적 상관물이 감정이입이냐? 그건 아니고요. 객관적 상관물 중에 감정이입인 것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모든 감정이입은 다 객관적 상관물이죠. 하지만 모든 객관적 상관물이 감정이입이냐? 그건 틀린 말이죠. 왜? 얘도 가능하지만 아닌 것도 가능하니까요. 그럼 여러분, 감정이입은 화자의 감정과 대상의 감정이 같은 객관적 상관물인 거고요. 그럼 화자의 감정과
대상의 감정이 같지 않은 객관적 상관물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이해됐죠? 여러분들이 계속 감정이입이 이꼴 객관적 상관물이라고 물어보지만 아니에요. 객관적 상관물 안에 감정이입이라는 방식이 있는 건데 대신에 당연히 포함관계니까 모든 감정이입은 다 객관적 상관물이죠. 그쵸? 하지만 객관적 상관물은 감정이입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이거를 언제나 염두에 둬야 하는 거예요. 자, 이해됐죠? 자, 그럼 마저 가볼게요. 사계절 온갖 경치 실컷 다 본 후에 이봐 아이들아 서쪽 밭에 일이 있다. 자, 여러분 이봐 아이들아 불렀죠. 이거 우리가 도노법이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 아이들이라고 내가 지금 내 말을 듣는 청자를 설정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런 청자는 구체적일까요? 아닐까요? 매우 구체적입니다. 구체적 청자, 명시적 청자라고 합니다. 서쪽 밭에 일이 있다. 여러분 이 작품의 좀 중요한 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이전에 어떤 이제 그 자연 친화 가사들은요. 대체적으로 자연을 즐기는 것으로만 표현을 하는 경향이 있었어요. 근데 여기에서는요. 실제 일상 속에 농사일 같은 것도 언급이 되어 있다. 이런 것들이 좀 특이한 부분입니다. 이전에 이제 그 조선 전기의 자연 친화 가사들은 대체적으로 자연을 그냥 풍류의 공간, 즐기는 공간으로만 봤는데 이 시점, 그리고 이제 이 사람, 그리고 이 이후의 작품들은 그렇지 않은 모습들이 등장한다라는 거죠. 따비, 호미 다 제각각 챙기거라. 지금 여러분 명령형으로 얘기하는 거죠. 농기구들입니다. 농기구를 챙겨서 갈면서 짊어지며 여러 이랑, 반이랑이죠. 마친 후에 광주리 둘러매고 뒷산에 올라가니 어린 치 못 닦고 고사리는 다 살쪘다. 꺾으며 담으며 바구니 못 닫혀서 봉우리에 올라앉아 채미가를 길게 불러 울려 퍼진 소리에 가슴속이 상쾌하니 무대에서 바람 샌들 이보다 더하겠는가. 그럼 여기까지가 한 의미 단락이라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여러분 지금 이 부분은요. 일을 하는 장면들을 좀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농사 일을 하고 플러스로 이제 산을 올라가면서 좀 우리가 산나물 같은 거를 채집하는 거죠. 그래서 실제 정말 일상 속의 일들이 되게 묘사가 좀 구체적으로 되어 있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자, 그래서 봉우리에 올라앉았다라는 거 여러분 공간의 이동이 드러나네요. 그쵸? 이 사람들 원래는 봉우리에 안 있었잖아요. 그래서 공간을 이동해서 거기서 이제 채미가 나무를 채집할 때 부르는 노래를 길게 부르면서 가슴이 상쾌하다라고 느꼈대요. 근데 그때 여기서 이제 무우대에서 바람을 샌들이라고 나와 있죠. 자, 여러분 이 무우대라는 것은 뭔가라고 봤더니 이제 공자와 관련되어 있는 어떤 고사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공자의 고사 속의 어떤 장소인데요. 그곳에서 바람을 샌들 이보다 더하겠는가? 라고 물어보지만 실제 정말 물어보는 게 아니라 나는 이미 답을 정해놨죠. 이보다 더할 수 있다예요? 없다예요? 없다죠. 한마디로 공자의 고사 속에서 느끼는 풍류보다 나의 풍류가 더 높은 등급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잠시 산책하고 누추한 집에 돌아오니 여러분 여기서도 또 누추한 집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아까도 이 사람이 이제 뭐 가진 게 많이 없다라고 했잖아요. 화자의 어떤 가난한 형편, 소박한 형편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죠. 아이는 문에서 기다리고 새술은 익어 있다. 한 잔 또 한 잔 마신 후에 낚싯대를 비껴들고 낚시처를 찾아가니 미끼 없는 낚싯대에 고기가 다 물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이 사람요 지금 술을 먹고 있잖아요, 여러분. 자, 우리 자연을 즐기는 와중에서 술이 들어간다? 이거 완전 풍류의 끝판왕이라고 보면 돼요. 근데 얘는요 미끼도 없는 낚싯대로 고기를 잡으러 가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때 낚시라는 건요 그냥 즐기는 용도인 거예요. 진짜 내가 물고기를 낚겠다가 아니라 그냥 내가 여기서 자연을 즐긴 어떤 하나의 과정으로 보는 거죠. 어조도 내 뜻을 알아 의심을 아니하네. 넓디 넓은 물결은 밤낮을 쉬지 않거늘 물가에서 시짓고 언덕 올라 휘파람 불며 하루 또 하루 산소에서 소일하니 산수의 즐거움을 나밖에 누가 아는가. 이것도 물어보고 있지만 답은 이미 정해놨죠. 서리법. 나 말고 아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죠. 뭘요? 산수에서의 즐거움. 산수는 자연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매일매일이 즐겁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여러분 중약이 됐네요. 흰 갈대 치고 붉은 엿기 깔고 앉아. 자, 여러분 흰색과 붉은색이라는 지금 색채어가 등장을 했는데요.
흰색과 붉은색은 색채 대비도 뚜렷하죠. 여러분 색깔은 당연히 눈으로 확인할 수 있으니까 시각적 이미지가 있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 색채어들이 많이 깔리고 있죠. 국화를 잔뜩 띄어 잔뜩이 아니고 잔이죠. 잔에 띄어 밝은 달 맞으니 끝없는 맑은 경치 나 혼자 즐기노라. 여러분 보통 국화는 이제 가을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지금 시간의 흐름, 계절의 흐름도 나타나고 있다는 거 알 수 있겠죠. 우리 초반부는 봄이었잖아요. 그쵸? 자, 이것도 한번 표시 한번 해볼까요? 자, 원래는 봄이었는데 지금 이 중략 이후로 넘어오면서 계절의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도 봐두면 좋을 것 같아요. 끝없는 맑은 경치 나 혼자 즐기고 있대요. 자, 북풍이 으스스하고 흰 눈이 흩날리니 여러분 여기서 지금 또 뭐도 나왔어요? 겨울도 나왔죠. 자, 북풍도 겨울의 바람. 자, 여기 국화, 가을의 꽃. 초반에는 뭐 있었어요? 봄이 있었죠. 자, 지금 계절의 흐름은 계속 드러나는구나. 언덕과 골짜기가 경효굴이 되었으니 여러분 경효굴도 되게 고전 시가에 많이 나오는 그런 내용인데요. 얘도 이제 옥으로 만든 굴이란 뜻인데 이제 흰색의 이미지를 표현하는 거죠. 눈썹을 찡그리며 시를 읊으니 시흥이 더 새롭다. 그래서 이제 겨울에 시를 이렇게 읊어보니 시의 어떤 흥겨움이 계속 새롭다는 거죠. 사계절 경치가 다 제각각 재촉하니 게으른 이 몸이 언제나 한가할까. 자, 여러분 내가 언제 한가하겠냐. 뭐 하느라? 계절을 즐기느라. 사계절을 모두 즐기느라. 기쁨이 다하니 근심도 많이 난다. 변방의 병상은 언제쯤 돌아오며 임금은 정사를 어찌 돌보시는가. 근데 여러분 여기서 좀 포인트는 뭐냐면요. 자연을 즐기는 기쁨이 매우 컸다 라는 거 우리가 알고 있었는데요. 갑자기 여기서 사실 자기는 근데 근심도 있대요. 뭔가 봤더니 변방의 병사가 언제 오고 임금은 정사를 잘 돌보고 있을까? 라는 거에 대한 나의 근심거리도 있다는 거예요. 아, 여러분 화자는요. 지금 자연 속에서 즐기고 있지만 속세에 대한 미련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이 사람은요. 속세에 대한 염려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른 자연친화 가사들이 좀 완전히 속세를 딱 차단하고 자연을 즐기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는 것과 반해서 이 작품은 속세에 대한 염려가 나타난다는 거는 좀 특이하게 지켜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전반적으로 작품 어렵지 않았을 거다라고 느끼고요. 자연 친화가 그냥 주제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거를 풍류적이다 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런 걸 우리가 강호, 한정가라고 합니다. 강호가 자연이거든요. 자연에서 한가로운 정치를 즐기는 노래라는 뜻인 거예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 정도의 고전 시가는 매우 쉽게 해석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